정우는 매일 아침 지하철의 퀴퀴한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삶은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작은 부품처럼 돌아갔다. 오전 9시, 정확히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엑셀 시트와 씨름하며 상사의 잔소리를 견뎌내는 것이 일과였다. 대기업 박대리,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특별한 꿈도 대단한 야망도 없었다.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고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한 달을 버텨내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그의 원룸은 텅 비어 있었고 늦은 퇴근 후 편의점 도시락으로 홀로 저녁을 때우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었다. 냉기 도는 방 안에서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드는 윙 하는 소리만이 그의 외로움을 증폭시켰다. 그런 그의 삶의 유일한 위로이자 안식처가 있다면 바로 회사 근처 골목에 자리한 정겨운 국밥집이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허름한 국밥집. 그곳의 주인은 백발의 할머니였다. 전구가 입사한 이래로 매일같이 드나들었던 그곳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맛이 담긴 국밥 한 그릇은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그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할머니는 늘 총각, 오늘 힘들었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기운내 하며 밥을 수북하게 더 얹어주곤 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항상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어머니처럼 포근했다. 정우에게 할머니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고 국밥집은 고향 같은 곳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정우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국밥집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국밥집 문이 잠겨 있었다. 벌써 문을 닫았나.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그는 국밥집 문 앞에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우는 다급하게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겨우 눈을 뜨고 전구를 알아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아이고, 총각, 내가 잠시 어지러웠는가 보네. 정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늘고 차가웠다. 정우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워 집까지 부축해드렸다. 할머니의 집은 국밥집 바로 옆 골목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집 안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할머니는 감사하다며 낡은 달력 뒷면을 찢어 정구에게 건넸다. 그 위에는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번 달 휴무일, 손자 재롱잔치 같은 소소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총각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과 함께 전해진 그 쪽지는 정우에게 할머니의 삶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작은 단서처럼 느껴졌다. 정우는 별다른 생각 없이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이후 정우는 할머니를 더욱 살뜰히 챙겼다. 국밥집에 갈 때마다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혹시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폈다. 할머니는 그런 정우를 기특하게 여기며 더 많은 반찬과 따뜻한 웃음으로 보답했다. 정우는 국밥집 벽 한쪽에 걸린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유심히 본 적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앳된 얼굴의 어린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한 듯 낯설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를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정우는 문득 저 아이는 누구일까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그 사진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사진이요
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가끔씩 국밥집 문에는 갑자기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걸리곤 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어딘가로 다급하게 사라지는 듯 보였다. 정우는 늘 의아했지만 할머니에게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가 잠깐의 휴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소박한 국밥집과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국밥을 끓여주는 할머니가 영원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다. 그의 삶의 평화는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아직 그에게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를 알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수요일 아침, 정우는 익숙한 출근길에 올랐다. 간밤에 내린 비 때문인지 아침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다. 어제도 늦게까지 야근하느라 국밥집에 들르지 못했지만 오늘 저녁에는 꼭 할머니의 뜨끈한 국밥을 먹으리라 다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 한 그릇이 아른거렸다. 그것은 지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낙이자 그를 기다리는 작은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정우의 발걸음은 국밥집 앞에서 멈춰 섰다. 항상 환하게 불을 밝히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던 정겨운 국밥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문에는 평소와는 다른 검은색 글씨로 쓰인 하얀 팻말이 걸려 있었다. 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팻말에 쓰인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임시 휴업.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정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30년 넘게 그의 삶의 일부였던 어머니 같던 존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팻말을 응시했다. 어제만 해도,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맞이했던 할머니가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거대한 슬픔과 상실감으로 밀려왔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정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애써 눈물을 닦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다. 할머니는 그에게 단순한 국밥집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고 그녀의 국밥 한 그릇으로 위로를 받았다. 이제 그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것이다. 그의 안식처가 사라진 것이다. 그는 국밥집 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정우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와의 수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밥을 더 챙겨주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 힘든 날 괜찮냐고 물어봐 주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비 오는 날 자신을 부축해 집까지 바래다 주었던 할머니의 가늘었던 몸. 그 모든 기억들이 그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우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할머니의 부고를 알리는 팻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제야 팻말 한쪽에 붙어있는 작은 흰 종이를 발견했다. 장례식장 안내라는 글씨와 함께 주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정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배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할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과 애도가 그를 장례식장으로 이끌었다. 할머니의 죽음은 정우의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그에게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의 안식처였고 삶의 작은 기둥이었다. 이제 그 기둥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따뜻한 국밥과 위로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전구가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익숙한 세계를 떠나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아 떠나는 첫걸음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죽음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다. 화려한 근조화환 대신 국화 몇 송이와 소박한 조문객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우는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영정 앞에 섰다. 영정 사진 속 할머니는 생전의 따뜻한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사진을 보자 다시금 울컥하는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국화를 올리고 깊이 허리 숙여 절을 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는 조용히 상주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상주라고 하기에는 낯선 얼굴의 남자 셋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었다. 세 남자 중 가장 앳된 얼굴의 남자가 정우의 눈에 띄었다. 그는 마치 대기업의 임원처럼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묘하게 정우의 회사 사람들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다. 할머니의 가족은 단출하다고 들었는데 정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 한 남자가 상주석에서 일어나 정우에게 다가왔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정갈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겼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정우는 무심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뇌리를 스치는 익숙한 얼굴. 그는 바로 정구가 다니는 대항그룹의 강태준 회장님이었다. 대항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강 회장님은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었다. 전구 같은 말단 대리가 직접 마주할 기회는 거의 없는 그야말로 하늘 같은 존재였다. 강 회장님은 정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가 박정우 대리인가? 정우는 너무나 놀라 말문이 막혔다. 회장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그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다. 강 회장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자네 이야기를 많이 했네. 총각 하면서 늘 고맙다고 하시더군. 바쁜 와중에도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고맙네. 정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할머니의 아들이 회장님이라고, 그럼 국밥집 할머니가 회장님의 어머니였다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30년 넘게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던 소박한 할머니가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의 어머니였다니. 이 엄청난 사실을 그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당황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강 회장님은 정우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덤덤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의 소박한 삶을 사랑하셨네. 돈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으셨지. 자식들에게도 늘 보통 사람으로 살라고 가르치셨어. 우리 형제들도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서 지금까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시게 해드렸지. 저 국밥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이자 어머니의 삶 그 자체였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그곳에서 매일 국밥을 끓이셨고 우리도 그 국밥을 먹고 자랐으니 강 회장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정우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는 할머니가 가끔씩 가게 문을 닫고 사라지던 모습, 그리고 국밥집 벽에 걸려있던 빛바랜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어딘가 강 회장님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비 오는 날 그에게 건넸던 낡은 달력 쪽지. 그 위에 쓰여 있던 손자 재롱잔치라는 메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할머니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님은 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우리 어머니에게 참 귀한 손님이었네. 어머니가 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총각이라고 칭찬하셨어. 바쁘더라도 부디 건강 잘 챙기게. 강 회장님의 말에서는 단순한 감사가 아닌 정우를 향한 어떤 깊은 관심이 느껴졌다. 그는 정우의 순수함과 할머니에 대한 진심을 높이 평가하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찾으려는 듯한 미묘한 시선으로 전구를 유심히 관찰했다. 정우는 강 회장님과의 짧은 대화 후 장례식장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다. 슬픔,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평생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던 거대한 세계가 소박한 국밥집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눈앞에 갑자기 펼쳐진 것이다. 할머니는 그에게 국밥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거대한 인연과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다. 정우는 이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정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엑셀 시트 앞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태준 회장님과 할머니의 비밀로 가득했다. 과연 회장님이 나를 기억할까? 할머니는 대체 왜 그 모든 것을 숨기며 사셨을까?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국밥집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자리에는 할머니의 부재가 남긴 거대한 공허 한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회사 비서실이었다. 박정우 대리님, 잠시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회장실로 와주십시오. 정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심호흡을 하고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과 알 수 없는 기대감을 안고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은 전구가 평소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웅장하고 압도적이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전구가 속한 작은 부서의 칸막이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강 회장님은 넓은 책상에 앉아 정우를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안지 박대리. 강 회장님은 정우에게 차 한 잔을 내밀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소박하게 사셨지만 그분만큼 진정한 지혜를 가진 분은 없었다네. 특히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탁월하셨지. 강 회장님은 정우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내게 유언을 남기셨네. 진정한 사람을 찾거든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정신을 이어받게 하거라. 그리고 자네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 정우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할머니의 유언이라니. 그리고 그 유언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강 회장님은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 대항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네.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지. 그 프로젝트를 이끌 사람으로 자네를 눈여겨보고 있네. 정우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자신 같은 말단 대리에게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를 맡긴다니.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회장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는 얼떨결에 말을 더듬었다.
자네의 성실함과 진정성은 이미 우리 어머니가 증명했네. 나는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업무 능력을 넘어 진정한 리더십과 할머니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지 보고 싶은 걸세. 강 회장님의 제안은 정우에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시련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편으로는 꿈같은 기회에 대한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자신이 이 막중한 임무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회장실을 나오자마자 정우는 회사 내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가 회장님과 독대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의 부서 사람들과 경쟁 부서 팀장은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박 대리, 요즘 회장님께 총애를 받는다면서 갑자기 출세라도 할 참인가? 라며 비아냥거리는 상사의 목소리. 시기 어린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정우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거대한 무대 위에 선 듯한 기분이었다. 강 회장님은 정우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건네며 한 달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닐세. 우리 기업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대한 임무야. 자네의 모든 역량을 보여주게. 시간적 압박과 회장님의 높은 기대치는 정우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고뇌했다. 홀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정우는 고독했다. 할머니의 따뜻한 국밥과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지금, 그는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이 시련을 헤쳐나가야 했다. 내가 과연 할머니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어받을 수 있을까? 이 거대한 기업 사회에서 할머니의 소박한 가치가 통할 수 있을까? 정우는 불안감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그의 어깨에는 할머니의 유언과 강 회장님의 기대, 그리고 그를 시기하는 주변의 싸늘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무거운 짐처럼 얹혀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정구에게 주어진 절정의 시련이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정우는 거의 잠도 자지 않고 할머니의 유언과 강 회장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그는 매일 밤 낡은 달력 쪽지를 꺼내보았다.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 손자 재롱잔치라는 메모, 그리고 비 오는 날 그를 부축해 집까지 바래다 주었던 할머니의 가늘었던 손. 그 모든 기억들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단순히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소박한 지혜를 담은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나눔, 행복한 동행이라는 이름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그룹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발표 당일, 정우는 대한그룹 본사의 가장 큰 회의실에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는 강 회장님을 비롯해 대한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정구를 향해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기대감과 함께 미묘한 의심의 빛이 섞여 있었다. 특히 정우를 견제하던 상사 박 부장과 경쟁 부서의 김 팀장은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정구를 바라봤다. 그들의 시선은 정우를 짓눌렀지만 그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심호흡을 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명했다. 대항그룹의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영양식단을 제공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사랑 나눔 동행 프로그램까지. 그의 발표는 진정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발표가 중반에 이르렀을 때였다. 박 부장이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박 대리, 그 프로젝트가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투자 대비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할 건가? 그리고 대기업이 그런 소박한 사업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있나? 박 부장의 질문은 비수처럼 정우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정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답했다. 박 부장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섭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업의 존재 가치는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항그룹의 기술력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향상과 잠재적 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군.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의 말에 일부 임원들도 동조하는 듯 보였다. 정우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직감했다. 모든 것이 실패할 위기에 처한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였다. 정우의 시선이 발표 자료의 한 귀퉁이에 놓인 낡은 달력 쪽지로 향했다. 비 오는 날 할머니가 건네주었던 그 쪽지. 거기에는 할머니의 송을시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장사다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평소 국밥집에서 손님들에게 즐겨 하던 말이었다. 정우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정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익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그들은 대항그룹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며 할머니께서는 단 한 푼의 광고비도 들이지 않으셨지만 저처럼 수많은 단골들을 만들고 그들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남기는 장사가 아닐까요? 저는 할머니의 이 소박한 지혜가 거대한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우의 말은 회의실을 정적에 휩싸이게 했다. 박 부장과 김 팀장의 얼굴에서는 비아냥거리는 표정이 사라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탄이 스쳤다. 강 회장님은 정우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정우는 그 속에서 희미한 미소를 읽을 수 있었다. 마침내 강 회장님이 입을 열었다. 박 대리, 발표 아주 훌륭했네. 특히 사람을 남기는 장사라는 말은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지. 이 프로젝트 자네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네. 즉시 추진하게. 강 회장님의 한마디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임원들은 놀라움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박 부장과 김 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 회장님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소박한 가치가 거대한 기업 사회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회적 인정이었다. 정우는 자신의 진정성과 할머니의 지혜로 시련을 이겨냈고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다.
정우의 프로젝트 발표는 대한그룹 전체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강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지 선언은 사내의 큰 화제가 되었다. 박 부장과 김 팀장을 비롯해 정구를 견제했던 이들은 강 회장님의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함께 정우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며칠 후 박 부장은 부서 이동 발령을 받았고 김 팀장은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는 등 정구를 방해했던 세력들은 그들의 죄가 드러나 결국 제자리를 잃었다. 강 회장님은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단죄하며 대한그룹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 회장님은 정우를 다시 회장실로 불러들였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의 표정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박 대리, 자네 덕분에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네. 진심으로 고맙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아직도 걱정이 앞섭니다. 정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강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걱정할 것 없네. 자네에게는 우리 어머니의 정신이 깃들어 있으니 나는 자네에게 이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맡기겠네. 그리고 앞으로는 대한그룹의 사회공헌 재단을 총괄하는 상무직책을 맡아주게. 단순히 직책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일세. 정우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말단 대리에서 한순간에 대기업 상무라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의 가슴은 뜨거운 감격으로 벅차올랐다. 며칠 뒤 정우는 강 회장님과 함께 할머니의 국밥집이 있던 골목을 찾았다. 굳게 닫혀있던 국밥집 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던 공허함은 사라진 듯했다. 강 회장님은 낡은 국밥집 간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박 대리, 자네는 이 국밥집을 어떻게 생각하나?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저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찾아와 위로를 받던 곳이었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회장님은 미소 지었다. 맞네. 우리 어머니는 이 작은 국밥집에서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셨어.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방식이었지. 그는 정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이 국밥집을 허물고 싶지 않네. 오히려 어머니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정우의 눈빛이 반짝였다. 회장님,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강 회장님과 함께 할머니의 유산을 기리는 방법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강 회장님은 어머니가 살아생전 소박하지만 깊은 지혜를 어떻게 삶에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지금의 대한그룹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했다. 정우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유산이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가치와 지혜,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음을 깨달았다. 이 대화를 통해 정우는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정우의 삶에는 이제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찾아오던 작은 위로가 아닌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지닌 진정한 평화였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의 따뜻한 정신을 계승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리더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5년 후, 정우는 더 이상 평범한 박대리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그룹의 사회공헌 재단 이사이자 회장님의 가장 신임하는 오른팔이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할머니의 죽음으로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되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위대한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는 리더로 성장했다. 강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정우는 할머니의 국밥집이 있던 자리에 할머니의 나눔 국밥집이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 공간을 설립했다. 낡고 허름했던 국밥집은 할머니의 따뜻한 정신을 기리는 현대적이면서도 정감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층에서는 매일 저렴하고 따뜻한 국밥을 판매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수익금은 전액재단에 기부되었다.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문화교실이 마련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다. 이곳은 할머니가 평생 강조했던 사람을 남기는 장사에 정신을 계승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온 오후, 할머니의 나눔 국밥집 개소식이 열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 회장님은 축사에서 정구를 향해 깊은 신뢰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소박하게 사셨지만 그분만큼 위대한 기업가는 없었습니다. 박 이사는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사람을 남기는 장사에 진정한 의미를 구현해냈습니다. 이어서 전구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묻어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가치,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이곳이 단순히 국밥을 파는 곳을 넘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정겨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소식 후, 정우는 직접 흰 위생복을 입고 주방으로 향했다. 능숙하게 큰 솥에서 국밥을 퍼담는 그의 손놀림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30년간 할머니가 사용했던 낡은 국자, 그리고 그 손때 묻은 국밥 그릇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따뜻한 김이 피어나는 국밥 한 그릇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서빙하며 사람들에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고스란히 겹쳐져 보였다. 국밥을 받은 사람들은 정우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감동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할머니의 나눔 국밥집 간판 위로 소복이 쌓였다. 국밥집 안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우의 시선은 문득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사진으로 향했다. 젊은 할머니와 앳된 얼굴에 어린 강 회장님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가 정구에게 주었던 낡은 달력 쪽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 위에 쓰인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장사다라는 문구가 따뜻한 불빛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정우는 국밥집의 온기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할머니가 남긴 위대한 유산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소박한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이 거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아름다운 나눔의 정신으로 꽃피운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닌 의미 있는 기여와 사랑으로 가득 찬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국밥집의 따뜻한 김처럼.
그의 마음도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가득할 터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 그리고 진정한 나눔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인연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